아마 영국 여왕의 생애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영국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이 현재 하시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현충일 행사에는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감동의 분위기가 영국에서 흘러넘쳤습니다. 킹스 스피치, 영국의 왕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하는 의회 연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세계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면이며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있었던 의회 개회 연설에서는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가 언급됐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 연설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국빈 방문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날 영국 의회 개회식에서의 찰스 3세의 연설은 한국에는 매우 의미가 깊었고 과거 역대 영국 왕 여왕의 의회 개회 연설, 국빈 방문 국가에 대한 미래 전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국뿐 아니라 영어권 사용 국가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의 영연방 회원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영어권 나라에서는 영국 왕실의 첫 번째 의회 개회 연설을 매우 주목해서 살펴보며 이 연설문은 마치 역사 속의 명연설처럼 기록 보관됩니다. 그만큼 세계사적인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킹스 스피치,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1952년 퀸스 스피치에도 한국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한국을 위한 기도, 아마 한국에서 영국 여왕의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 사람들은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첫 번째 의회 개회 연설은 세계인들에게 큰 긴장을 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상을 겪은 영국, 그리고 서슬퍼런 소비에트, 러시아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부상 냉전을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대영제국을 호령하던 영국의 왕좌에 젊은 여왕이 앉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강인한 어조로 앞으로 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차분하고 강한 어조로 언급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모든 다른 이슈를 언급하기에 앞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1952년 당시 그녀가 연설하던 시기는 한국전쟁이 치러지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속한 정전 협정이 이뤄지길 기도한다고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있는 그녀의 영국 군대가 그녀의 연설대로 당시 한국은 급작스러운 중국 공산당군의 개입으로 인해 통일의 목전에서 어마어마한 참혹한 피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대영제국 역사상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간 영국의 상황들을 보면 모두 자국의 국익을 위해 경제적 이권을 위해 가능한 아주 적은 피를 흘려서 여러 식민제국들을 쟁취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치른 희생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사건은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추게 된 후 이친 전쟁이 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군의 노병들은 보훈의 대상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에 비해서 다소 뒤처지는 느낌이 있었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은 영국인들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음식, 자동차,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문화 선호 현상이 일어났고, K-POP나 K-드라마는 이미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웹툰, 즉 젊은 사람들이 보는 만화까지 영국과 프랑스 매출 1위를 한국의 콘텐츠가 장악하면서 이제 한국이 그저 그런 잊힌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다. 게다가 2014년엔 처음으로 영국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기념물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템스강 국방부 앞에 런던 한국전 참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영국 노병들은 이러한 날이 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등의 감통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개최된 영국의 현충일 행사에 갑자기 태극기가 등장하며 93세의 한국전 참전용사 콜린 태커리 씨가 아리랑을 부르는 감동 장면이 연출되어 큰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찰스 3세의 의회 개회 연설과 한국, 이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영국에서 한국전에 대한 재조명이 크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녀의 기도대로 한국에서는 반세기가 넘는 평화가 유지됐고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여왕의 첫 번째 의회 연설 퀸스 스피치에서 한국이 언급된 후로 그녀의 아들 찰스 3세 의회 개회 연설 첫 번째 킹스 스피치에서도 한국이 아주 특별하게 언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국빈 방문을 언급한 것입니다. 찰스 3세 의회 개회 연설에서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인한 경제 경쟁력 향상 및 무역 촉진 자율주행 차량과 디지털 시장 경쟁, 규칙 개정 등 신흥산업 지원 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및 전력망 연결 개혁 등 한국의 배터리 분야, 반도체 분야,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것들이 산재하게 언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영국의 경제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인구가 6,700만 명, 세계 6위 정도의 나라로 한국의 협력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영국은 영연방 1억 3,500만 명의 수장 국가이며 전 지구의 영국령 그리고 영국 왕에 충성하는 독립국가들이 여전히 있어 영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며 여전히 세계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또 찰스 3세는 연설이 끝난 후 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런던 코리아타운입니다. 세 번째 코리아타운을 방문한 찰스 3세. 찰스 3세는 런던 외곽에 위치한 한인타운 뉴물른을 찾아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이날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비가 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산을 틀고 주민들을 만났으며 김치를 선을 받고 한복을 입은 한국인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뉴볼튼 찾는 한국 음식점들이 큰 성황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저 그런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유행에 민감하고 예민한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 케이크와 팥빙수를 파는 가게, 코리안 바비큐 즉 삼겹살을 그릴 위에 올려놓고 직접 고기를 구워 상추에 올려 먹는 완전한 한국식 가게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영국에서 한국 식문화의 인기를 느낄 수 있는 유럽 최대 한인타운 지역입니다. 현지 영국 네티즌들은 왕실 유튜브 채널에서 한인타운 주민들에 대해서 멋진 사람들이라는 댓글을 달고 한국인들은 왕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참 예쁘네요. 한국 전통 드레스를 좋아한다. 김치를 좋아한다. 등의 호감도가 높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네 번째, 한국에 도움 필요한 영국 상황. 나토의 회원국이자 군사 강대국이지만 최근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등 비유럽 국가들과의 교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유럽보다 더욱 앞선 영국만의 첨단 국가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영국만의 첨단 국가화를 위해선 제4차 산업혁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좋은 반도체 전자제품 배터리,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한국은 영국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안보의 분야입니다.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고 마치 007 영화처럼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망명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독살 시도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있었고 2023년 8월에도 불가리아인 3명이 영국에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런던 한복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군 선박 건조 사업의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에 영국 해군 선박 건조를 맡기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만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과 한국의 안보 교류 역사는 매우 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팔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영국군을 도와 한국의 광복군들이 영국군이 하기 어려운 대적 방송포로 신문 전문서 번역 등의 정보, 안보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은 나도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등록돼 영국과 새로운 안보위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국과 한국의 140주년 수교,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첫 번째 퀸스 스피치, 언급된 한국의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러면 최근 인공지능 AI에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챗 GPT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등장에 비견될 정도로 인류의 생활을 바꿔줄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시해 대중에 공개된 챗 GPT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넘겼고 출시한 지 이달이 지난 지금 1억 5천만 명 가량의 월간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챗 GPT 이전에 가장 빨랐던
월간 이용자 1위 기록은 9개월으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차지했었지만 윈도우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 개발된 챗 GPT가 출시한 지 이달도 안 되어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한 것은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인공지능으로 미국 의사 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 그리고 회계사 시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제마저 챗 GPT가 대신해주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는 기존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한 구글이 챗 GPT 혁신에 밀려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수년간 공부하고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챗 GPT는 불과 몇 초, 몇 분 만에 학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미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 또한 챗 GPT와 같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전에 없던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 역시 AI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삼성과 스마트폰 유저가 더욱 발전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가 시장을 점령하자 중국에서도 짝퉁 챗 GPT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의 경우 정품 챗 GPT보다 기술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가격의 이용료를 내게 유도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챗 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들도 만들겠다며 중국판 챗 GPT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챗 GPT 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AI 챗봇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발등에 물동이 떨어진 곳은 중국의 업체도 대만의 업체도 아닌 미국의 구글입니다. 독점적인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구글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AI 서비스를 챗 GPT처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아무나 뚝딱 만들어낼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연산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문으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칩셋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서버에 이런 A100 그래픽 칩셋 수백만 개가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100 그래픽 칩셋엔 SK하이닉스의 3세대 HBM D램이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AI 개발의 핵심 필수 소재가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HBM은 고대역 대량의 메모리를 지연시간 없이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개발과 같이 정보 처리량이 많은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A100 그래픽 칩셋보다 최신 버전인 H100 제품에도 SK하이닉스의 4세대 HBM D램이 탑재되었고 엔비디아는 오픈AI 챗GPT에게 H100 그래픽 칩셋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 서버용 D램을 개발 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과 유사한 지능형 메모리 D램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 AMD에게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던 분야는 PC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던 모바일 D램이었지만 최근에 고성능 인공지능 D램으로 시장이 지각 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챗GPT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구글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첨단 기업들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인공지능 D램을 주문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HBM D램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 훨씬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치기에 모바일 디램보다 3배가량 비싼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챗GPT로 인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사에겐 모바일 디램의 공급 가격에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HBM이 납품되고 있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AI용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이 영업이익률 4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2022년 매출은 1조 6천억이며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7,700억 원가량으로 대략 매출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DB하이텍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전력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DB하이텍의 주요한 매출은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전원과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사실상 경쟁력 있는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는 한국의 DB하이텍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출의 절반가량을 마진으로 남기는 걸 두고도 어쩔 수 없이 DB하이텍의 전력 반도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전자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력 반도체 시장 역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DB하이텍의 미래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며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들은 삼성과 TSMC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기에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과 TSMC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GPU와 고성능 디램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가 시장에 나오며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기존의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온라인 검색 시장을 챗GPT에게 내어줄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되돌리려면 몇 배의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챗GPT마저 설비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빅테크 업체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간 온라인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장치 제조사들은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다른 칩셋보다 우선적으로 GPU를 생산해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매출이 늘어 L중국과 대만의 업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 금지를 당해 미국의 그래픽 처리장치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국 당국이 자체적인 챗 GPT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오히려 한국에겐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게 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국은 미국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검색 엔진과 SN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머지않아 챗 GPT마저 중국에서 사용이 막힐 것이란 전망이며,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면 역시나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한파로 위기를 맞이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AI 서비스 덕분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논문으로도 발표되지 않은 최고 등급의 급비사항으로 감춰온 무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국방부는 간급화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목적 상륙함위의 건조 사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 및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했죠. 일본에게 항의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국방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지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 중인 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죠. 이러한 무기들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관련된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극비사항이죠. 이 중 눈에 띄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인데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온 캐논이라는 병기가 바로 이 무기를 쏴 잠시 동안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무기는 바로 EMP Electromagnetic Pulse탄을 말합니다. 전자기 펄스라고 불리는 무기죠. 이 전자기 펄스는 핵폭탄이 폭발할 때도 발생하는데 가령 상공 50km에서 20급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모든 전자장비가 불구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를 무기화시킨 것이 바로 EMP탄입니다. 고전압의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군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무기죠. 북한의 무력화를 목표로 1999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가 2018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죠. 지난 2018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반경 1km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MP는 핵이 폭발하면서 발생시키는 충격파인데 EMP 효과가 생기는 경우 일정 반경 내에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되죠. 한국이 개발한 EMP는 비핵 EMP로 우라늄 등의 핵물질이 아닌 화약을 기반으로 만든 폭탄이며 폭발 순간 전자기파를 기계적으로 방출시키는데요. 지난 2009년 초보 단계인 100m까지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1km까지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2019년 8월 국방부가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EMP탄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EMP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EMP탄은 인공적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 목표 반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폭탄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용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반경 2km짜리 EMP탄이 한방 서울에 투하되면 2km 내의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돌아가는 모든 전자제품이 파괴되면서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파가 뚫려있는 모든 공간으로 파고들어 무력화시킵니다. 지하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전처럼 잠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전자부품이 과부하에 걸려 모두 타버리는 악마의 공격입니다. 이 EMP탄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는데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23차례에 이뤘죠. 그런데 핵실험을 했더니 그때 방출된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 질소와 산소를 타격하면서 대기가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키니 섬에서 실행한 실험은 하와이의 가로등을 전부 꺼버렸고 호주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미친 듯이 핵실험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는데 1961년 소련이 6m대 수소폭탄을 실어한 직후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와 반경 4,000km의 장거리 고주파 통신이 하루 내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EMP 폭탄은 핵과 비핵으로 구분되는데 핵,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투하되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투하하면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자칫 자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EMP는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내장시킨 폭탄을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목표로 하는 범위만큼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격 역시 핵 EMP에 비해 거의 거저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EMP탄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건 지난 2013년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길이 2m, 직경 30cm의 EMP탄을 상공에서 투하했는데
고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발사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발전기 방식의 막스머엑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도심지에 위치해 직접 폭격할 수 없었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죠. 현재 한국은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00년대에 1km 이내의 전자기기를 영구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기 투하함부터 미사일 탑재형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급비사항인 만큼 성능과 실전 배치 상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弾道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에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 지휘소나 전략시설은 전부 지하 수백 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공격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EMP는 전선,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만 존재한다면 모조리 침투할 수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북한 지휘소라도 최소한 숨은 쉬어야 하니 통풍구는 있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은 현무사 등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전술핵급 괴불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촉 너무 깊어 실패하더라도 EMP탄이 전자장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무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무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공개되자마자 쌍욕하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8월 14일 국방중기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평통을 통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조평통은 EMP탄을 콕 집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아무래도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겠죠. EMP탄 한 방이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전부 태워버려 마비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준비 중인 무기는 EMP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홍류의 무기로 정전단, 즉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시켜버리는 무기도 있죠. 단소섬유단으로도 불리는 무기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중부 지역에는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폭격은 안 하고 작은 폭탄 몇 개만 떨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해도 별로 없겠다 생각하던 순간 야구공만한 폭탄에서 거미줄 모양의 실덩어리가 떨어졌고 발전소의 변압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변압기에 거미줄이 내려앉은 순간 방전과 누전이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전기 70%가 차단됐었죠. 이날 유고슬라비아를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이 무기가 8호 정전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사용했는데 주요 변전소를 공격하는 바람이 한 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이라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반격도 불가능했죠. 지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풍산과 함께 정전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기술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해 실전 배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세운 킬체인, 즉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에서 핵심 전력은 단연 정전단입니다. 북한은 알려진 지하시설만 7,000개 이상인데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최우선적으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투하해 전력 공급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요새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지하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환기시설은 물론 두꺼운 방호문이 필요한데 이들을 열고 닫을 때 전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밀고 닫는 수준이 아닌 거니까요. 지하 벙커에 자체 발전기를 보유해 자체 전기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전기는 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돼서 수리하는 동안 필요한 전력 공급용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사용할 수 없죠. 정전단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이를 공중에서 쪽발시키면 탄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전선에 걸립니다. 그럼 전기출에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면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머물게 될 지하벙커 그리고 지하요새로의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도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체계도 먹통이 되므로 일사불란한 작전지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 소식이나 그 이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방중기 계획에서는 단소섬유단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설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배치시켰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핵심 전략 무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EMP단이나 탄소 섬유단의 경우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에서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전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을 차단해 작전 지휘를 막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력화를 위해 투하한 무기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칫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도폭탄을 개발해 정전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개발한 GPS 유도폭탄 KGB는 재래식 폭탄에 장작시켜 재래식 폭탄의 치명적인 단점인 명중률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주는 유도무기입니다. 재래식 폭탄이 핵미사일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핵미사일은 오차가 1000m나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핵탄두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GPS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재래식 폭탄의 오차 범위가 5m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현대의 GPS 정밀유도 폭탄은 과거의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적군의 두터운 방어 콘크리트를 뚫고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어 핵무기를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키는 KGB는 아군의 전투기 생존성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KGB의 경우 다양한 비행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면에 노출된 표적은 물론 산의 뒤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선외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죠. 이 능력은 스마트 폭탄의 대명사라는 미국의 JDAM에도 없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JDA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한 목표물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더 우수한 진짜 스마트한 유도폭탄인 거죠. 이 KGB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KGB를 수입했는데 이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수출의 모든 과정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은밀하게 추진했죠. 왜냐면 우리 군의 전시비 충량이 30일뿐임에도 일주일밖에 보유하지 못한 아주 귀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출 물량이 부족하자 군 전쟁비 충물자를 사우디에 수출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에 이를 판매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러시아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이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지원하고자 이를 수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단과 정전탄, 그리고 그들의 명중률을 높여줄 유도폭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나 더 신기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 대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이라고 봤을 때 한국, 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세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 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기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닛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 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미 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컸지만 공사비 증가 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나는데요. 시승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의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츠미키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츠미키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츠미키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 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에 초과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츠미키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넘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의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의윤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계의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댐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댐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댐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댐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댐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미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츠승시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니언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기를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RAM 시장 점유율을 전 분기 40.7%에서 45.1%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집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추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